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8일 일요일 아침 8시 40분 정도 됐네요. 벌써 주말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 이걸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괜찮은 월배당 ETF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월 현금 흐름을 위한 포트폴리오, 거의 월 배당주와 분배금을 주는 ETF와 개별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 렉스 쉐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FEPI와 AIPI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디스커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는 우선 위험도를 기준으로 제가 이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와 미디엄 리스크 그리고 로우 리스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연 수익률은 이 하이 리스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일드 맥스예요. 일드 맥스인데 아시다시피 뭐 30%에서 100% 정도. 그리고 전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전체 금액은 약 20에서 25%지만 실질적으로 60% 이상의 이 패시브 월 수입을 일드맥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80% 정도 넘었었어요. 근데 그동안 계속 이 일드맥스는 유지를 하고 그 외에 이 미디움과 위험도, 로 리스크를 가진 주식들의 비중을 계속 늘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미디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에는 약 20% 정도의 이 펀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로 리스크 주식과 ETF에는 약 5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MMF 마켓 머니 펀딩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약 맥시멈 10%까지 늘려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는 일드맥스 ETF를 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디엄 리스크는 렉스쉐어의 페피와 AIPI. 말씀드린 대로 AIPI는 이전에는 제가 안 가지고 있었는데 요 최근에 지금 계속 가격들이 하락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AIPI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JP 몰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잽Q와 잽P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리파이의 스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우 리스크에는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금씩 담아서 제 펀드의 한 50% 정도는 이 로우 리스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그리고 채권 ETF, 배당 귀족, 그다음에 배당 왕,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 같은 것도 조금 있고, SCHD, 이 배당 성장주죠. 그리고 또 성장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제가 그동안 계속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장기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은 29년. 이게 우연찮게 엔비디아를 지금 거의 29년째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제가 엔비디아의 미래를 좋게 보고 뭐 한 게 아니고 우연찮게 샀다가 잊어먹었었어요. 샀다는 사실을.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게 다시 알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계획적으로 29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아, 뭐 보유하게 됐는데 최소한 저는 1년 이상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이 투자를 1년 이상 가지고 있을 때와 1년 이하로 가지고 있을 때의 이 세액이 2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1년 이하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팔면 세금이 40%입니다. 근데 1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20%를 확 줄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한번 사면 막 최하 1년, 최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속 길게 가지고 있는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약 한 보통 평균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기에서 반기 뭐 심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리밸런싱을 해서 비중 조절을 그때그때 시장에 맞춰서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배당금과 분배금은 지금 자동 재투자 프로그램이 미국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세금 낼 때를 제외하고는 이 분배금과 배당금에서 인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직 현직에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고 이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이라고 해봐야 뭐 제가 사는 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그냥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이 구독자분과 많은 분들이 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약 한 25% 정도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에요. 약 25세에서 35세 사이. 이 청년층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 당부는 물론 투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젊은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투자가 뭐냐? 자기의 직업에 전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가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포트폴리오의 이 클래스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 각 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환갑이 되는데 저하고 또 연배가 비슷한 투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 월 배당 미국 ETF에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이 자신들의 이 포트폴리오 내가 이걸 몇 주 가지고 있고 저걸 몇 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사실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제 궁금하시니까 질문을 주셨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요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뭐 최고로 좋은 포트폴리오냐?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을 한 하나의 예일 뿐이니까 꼭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일드맥스에서 물론 투자 금액은 20%에서 25%밖에 안 되지만 이 월 수입이 너무 이 편중이 심한 것 같아요. 60% 이상이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미디움과 로우 리스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일드맥스에서 나오는 월 분배금을 집중적으로 이 미디움과 로우 리스크 쪽으로 옮겨서 리밸런싱을 해서 여기 일드맥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패시브 월 수입의 약 한 40% 이하로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그렇게라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NBDY, 테슬리, 코니 이렇게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절세 구좌 한국으로 하면 IRP인가요? 그 ISA인가 하여튼 그런 그 세금을 이 은퇴 후에 내는 걸로 하는 시스템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401k 아니면 뭐 트래디셔널 IRA, 뭐 로스 IRA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좌에 이 NBD와 테슬리 코니를 처음부터 그쪽 구좌로 사용해서 투자를 해왔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100% 원금 회수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가지고 계속 보유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월 분배금을 이제 일드맥스에는 재투자하지 않고
렉스쉐어나 다른 그 로우 리스크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이 일드맥스의 이 패시브 월 수입의 퍼센테이지를 50% 이하 뭐 40% 정도로 낮추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게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전에 보여드렸던 여기서 이렇게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제가 사용하는 어떤 셀렉션 크라이테리아, 뭐 선택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한 5가지 정도 리스팅을 했습니다. 먼저 첫째, 분배금과 배당금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배당주들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 낮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홈디포라든지 로우라든지 스타벅스 이제 이런 것들은 이 배당금이 참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조금 너무 낮아요. 막 1%, 2%.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도 벅찬 크기의 분배금과 배당금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분배금과 배당금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숫자는 1, 2, 3, 4, 5 있지만 이게 뭐 어떤 그 중요도에 따라서 숫자를 매긴 건 아니니까 그냥 요렇게 5개를 가지고 균형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안정성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잘 나왔다가 또 그다음 1년은 잘 주다가 그다음에 다시 배당금 컷을 한다든지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힘들겠죠. 그래서 일드맥스는 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뭐 어떤 때는 2달러 줬다가 뭐 어떤 때는 50센트 주고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 분배금과 배당금의 크기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쇄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속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그 일드맥스 예를 들면 이 원금 회수를 하는 게 빠르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금 회수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원금 회수한 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그 분배금을 연속적으로 계속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속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다이버시피케이션인데 예를 들어서 일드맥스를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의 그 일드맥스가 한 개의 이 본주를 추종하는 그 콜옵션 트레이드 ETF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버시피케이션 면에서 봐서는 거의 빵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같이 이제 YMAX를 투자를 하는 이유가 YMAX 같은 경우는 이제 22개 일드맥스 ETF 개인 ETF 추종 개별 ETF를 다 모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성을 이제 YMAX와 YMAC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양성의 왕은 역시 뭐 이 인덱스 펀드겠죠. 뭐 VTI라든지 VOO, 뭐 QQQ 이제 이런 것들. 이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거의 200년에 가까운 S&P 500의 이 예를 보면 100년 전에 S&P 500에 있었던 그 500개 그 회사 중에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그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이 연속성에서라는 측면을 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 펀드가 다이버시피케이션을 더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그 각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다이버시피케이션은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뭐 그런 중요한 요건이 아니냐. 그 외에 이제 저는 이제 워낙 그 세금을 많이 내는 입장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이 비디오를 첫 번째 비디오 괜찮은 월배당 ETF 시리즈 첫 번째 이 비디오로 ROC 리턴 오브 캐피탈에 대해서 미국 주식과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는 따로 이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올리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 경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 원천징수 분배금 받은 거에 원천징수 15%를 뗀 후에 다시 이 세금 신고하는 기간 중에 다시 환급이 되고 그 환급된 데에서 세금을 다시 떼더라라고 하는 분들 하는 그룹의 분들이 있으시고 또 한 분은 또 다른 분 그룹은 한 그룹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미래에셋 같으면 상당히 큰 그 투자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회사에서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좀 더 투자자로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히 그때 통화하신 분은 아마 잘 모르셨지만 그 내부 전문가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 뭐 이렇게 설명해 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모른다. 그럼 이거는 1979년도에 체결된 한미 이중 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서 따라야 되는 것이 이 한국 투자 브로커들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면 뭐 민원을 넣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환급 받을 수 있는데 환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 큰 잘못이니까 뭐 은행 금융감독원이나 뭐 이 민원을 넣을 수 있는데 넣어서 어떤 그 우리가 이 옆구리 찔러서라도 우리가 세금을 안 내야 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ROC에 대해서는 이 비디오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렉스 쉐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어 미디엄, 그러니까 미디엄 그 리스크, 중간 정도의 리스크지만 상당히 디센트한, 상당히 이제 준수한 그 연 배당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지금 하고 있고 페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페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년이 가까이 돼 가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스테디,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25%를 매달 지불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5%의 분배금이 계속적으로 이 ROC, 리턴 오브 캐피탈로 어떤 합법적 절세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AIPI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6월 초에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7월 25일 날 처음 이제 첫 번째 이 분배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AIPI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학장을 100% 활용을 해서 지금 계속 떨어질 때마다 더 돈을 조금씩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보면, 조금 더 보면 이게 다 그 웹사이트에 가면 있어요. 웹사이트에 가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페피를 예를 들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신테릭 옵션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15개의 텍 섹션에 있는 주식들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5개인데 그 중에 8개와 7개를 이렇게 나눠서 8개 코어 스탁을 가지고 있고 7개는 그때그때 리밸런싱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이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대로 다 모든 그 이익을 다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드맥스와 달리 여기에 이 페피는 이 8개와 7개, 토탈 15개의 텍스탁 주식의 이 가격 상승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그 펀드 중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이용해서 이 콜 옵션을 판매를 하는데 한 달짜리 out the money 콜 옵션을
사고 팔므로 해서 수입을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 두 개를 다 합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Enhanced Income Potential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베니핏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25%를 의도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25% 이상의 연이율 25% 이상의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그걸 다 주지 않고 그중 일부는 계속 그 내부에 남겨둠으로 해서 가격 상승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25%를 맞춰주고 또 25%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동안 저축해왔던 내부를 이용을 해서 25%로 끌어올려서 매달 연이 25%에 해당하는 이 분배금을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그 세련된 금융 기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각종 그 타이거 뭐시기 뭐 해서 10% 5% 15% 프리미엄 그것들랑 비슷하지 않느냐 저는 뭐 지금 그쪽은 잘 모릅니다만은 비슷한 그 스트래티지가 쓰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100% ROC 디스트리뷰션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텍스의 어떤 절세 방법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 자동 재분배 이 분배금 재투자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이거 매니지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요. 이 인컴 일드 맥스보다는. 근데 일드 맥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돈이 크니까 그냥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FEP하고 AIPI는 그냥 자동으로 사기만 하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복리로 컴파운딩 식으로 이제 늘려나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제같이 좀 게으른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페피와 AIPI의 어떤 그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어떻게 해서 만들리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느냐 하면, 첫 번째 보유 주식들의 가치 상승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을 그대로 내부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 거의 모든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커브드 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플 리밋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방 막힘이 거의 없다. 일드맥스처럼 막 상방 막힘이 심해가지고 본주는 막 10%씩 올라가는데 일드맥스 주식들은 ETF들은 막 1%도 못 올라가고 이런 그 마음 아프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거의 맞지 않는다. 페피와 AIPI 같은 ETF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콜 옵션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콜 옵션을 판매를 함으로 해서 프리미엄 수입이 생기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월 분배금의 재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드맥스처럼 일주일 단위로 콜 옵션을 파는 게 아니고 한 달치 아웃 더 머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상당히 여유 있게 위쪽으로 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도 낮고 또 수익을 볼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ROC를 하느냐 먼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보유주식 가치가 올라갈 때 그때는 주식 매도 없이 장부상의 이익이 결정이 되죠. 그렇지만 상승을 하게 되면 콜 옵션에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장부상의 이익과 콜 옵션의 손실을 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25% 정도의 연수익률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보유주식이 떨어질 때 그러면 그 장부상의 손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95%, 96%의 내부가 이 보유 주식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콜 옵션의 수입이 프리미엄이 거의 100% 가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콜 옵션 수익과 장부상의 손실을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25%로 연수익률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이렇게 25% 저스트로 맞추느냐?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30%의 연수익률에 해당하는, 어떤 달에는 30%의 연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익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것은 25%만 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손실이 났다. 20%밖에 돈을 못 벌었다. 그렇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수입을 5% 얹어가지고 25%의 연수익률을 저희들한테 분배금으로 매달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은 쉬운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운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그 노하우와 어떤 그 자신들의 이 지식과 이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렉스쉐어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가까이, 10개월 이상 그 페피 같은 경우는 지급해오면서 매번 25%를 지불해왔고 100% ROC를 지급을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이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그 엑셀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어떤 그 일드맥스처럼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 잽Q랑 잽P랑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쪽은 이제 ELN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어떤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굉장히 독특한 운영을 한다고는 알지만 그걸 다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렉스쉐어도 마찬가지로 25%를 연수익률로 맞춰주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자세하게 하는지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공개된 그 홀딩 인포메이션만 가지고는. 그래서 아무튼 뭐 먼틀리로 운영을 해서 그런지 운영 보수는 0.65%입니다. 일드맥스 같은 경우는 1.02%인데 렉스쉐어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훨씬 그 운영 보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0.65%. 그렇지만 뭐 SCHD나 이런 인덱스 펀드에 비하면 엄청 높은 거예요. 거의 한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25%의 연수익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잘 맞추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뭐 여기 이거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냐 아닙니다. 이게 미디엄 리스크를 제가 한 이유는 이 여기에 이 페피와 AIPI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15개와 거의 25개의 그 주식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나 마켓 플럭추에이션이 생긴다든지 막 급락이 생기고 급등이 생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대로 몸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이 블랙 스완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뭐 그 보통 연초나 연말에 연초되면 전문가들이 텔레비 나와서 막 다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것들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이 코비드 팬데믹 같은 걸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생기는 갑작스러운 그런 그 이벤트들을 우리가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뮤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백조가 다 하얀색인데 그 중에 100마리 백조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까만 백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 이벤트들에 의해서 손해를 본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일반적인 손해는 있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머리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 복잡한 그 엑셀 시트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분배금과 배당금의 크기 그리고 안정성, 연속성, 다양성 그리고 합법적 절세에 대해서 각각 제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먼저 보시고 자세한 걸 보시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피 같은 경우는 요 5개를 다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가까이 25%의 연이율 25% 정도의 수입을 연속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AIPI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분배금과 배당금의 크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성과 합법적 절세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똑같이 잘 나옵니다만은
안정성과 연속성은 아직 한 달 첫 번째 이 분배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AIPI가 1.44달러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산해 보니까 34% 나옵니다. 근데 이게 33%를 계속 줄 거냐?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6주 동안 운영한 실적입니다. 4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그 계속적으로 앞으로 남은 계속 앞으로 이제 오는 그 기간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물론 결정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25% 정도는 맞춰주지 않겠느냐. 페피와 AIPA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서머리를 일단 끝을 내고요. 좀 더 자세한 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말씀드리는데 요게 이제 그 지난 25일 7월 25일 발표된 그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렉스쉐어 홈페이지에 가시면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이메일 주소 넣으라 딱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다 이메일을 쓰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발표하는 그날 제일 먼저 이메일로 받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웹사이트에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각종 그 프레스 릴리즈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 달 페피 7월 25일 발표된 페피의 디스트리뷰션은 1.888달러. 그리고 AIPI가 처음 나온 건데 1.4799달러네요. 1.4799달러. 그래서 34.8%, 25.2%. X데이트는 이미 지났고 아마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돈이 매금이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케줄은 여기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페피 같은 경우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을 줬네요. 그래서 9번의 돈을 분배금을 지급을 했는데 에버리지 1.16달러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약 4센트. 그래서 퍼센트 CV로 보면 코에피션트 베리언스를 보면 3.6%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좋죠. 그래서 매달 이 사람들이 이 분배금을 줄 때 이 annualized distribution rate를 결정을 하는데 뭘 바탕으로 하느냐면 이 돈과 그때 당시에 디클레이션 될 때 가격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5%를 그동안 9개월 동안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도 오면 0.2%밖에 안 돼요. 그래서 페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25% 연이율에 그 수익률에 굉장히 충실하게 잘 운영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피는 상당히 그 연속성과 스테빌리티가 좋지 않았느냐,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AIPI도 이제 이번 달을 시작으로 1.4799 34%지만 이건 6주입니다. 6주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25%로 다시 25%로 맞춰주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1달러 초반대에 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7월 25일자 가격을 보면 페피는 51.9달러 그리고 AIPI는 51.15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페피 같은 경우는 또 이 가격이 이 매달 그 디클레레이션 할 때의 플럭추에이션이 51.9달러가 지금 최하죠. 51.9달러에서 56.98달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뭐 5달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50달러대의 주식으로 봐서는 10% 안쪽이니까 그렇게 크게 플럭추에이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변동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준수하다. 그리고 이제 이 3개월짜리 프로파일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AIPI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동안 변해온 가격의 그래프가 이렇게 페피와 AIPI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주식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이 그 두 개를 페피와 7월 5일 발표된 홀딩을 기준으로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페피와 AIPL을 비교를 해보니까 페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총 요렇게 12개가 15개 중에서 15개의 페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12개가 AIPI와 오버랩이 됩니다. 두 개가 합쳐지고 그리고 이 AIPI 같은 경우는 보유 주식 수가 훨씬 많아요. 이걸 다 해보니까 25개인데 25개 중에 15개가 이 페피와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랩이 왜,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겹치는 거를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중으로다, 막 이중, 삼중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페피에도 투자를 하고, AIP에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YMAX에도 투자를 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개인주에도 투자를 하고, 또 엔비디아의 커버드 콜에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다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너무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면 뭐 해피하니까. 근데 떨어졌을 때 엔비디아가 떨어졌다 그러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이 다이버시피케이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안정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12개의 이 페피 주식이 AIP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담겨 있는 그 비중은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페피 같은 경우는 이 토탈 12개의 이 비중이 80%입니다. 80.5%. 그게 비해서 AIPI는 12개의 이 주식들이 오버랩되는 주식들의 비중이 41.63%죠.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약 57%, 그리고 T빌, 채권과 현금에 들어가 있는 게 약 4.5%. 그래서 다이버시피케이션, 이게 이 다양성 측면에 와서는 AIPI가 조금 낮습니다. 페피보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오버랩이 되면 이 서로 비중 조절 잘해야 되는데, 이 보십시오. AIPI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싱글 스탁 비중이 거의 10%입니다. 9.52%. 물론 두 번째는 없습니다. 제일 높은 거는 ARM이 10%고 엔비디아가 9.5%. 그래서 ARM과 엔비디아 두 개만 해가지고 벌써 19.69%면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AIPI의 가격 디펜던스가 가격이 이 엔비디아와 ARM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거의 equal distribution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지 않냐. 그래서 아마 한국 분들한테는 이 CRM이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 같은데, 이 CRM이라고 하는 게 세일스포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상당히 그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MU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고, 그 외에는 잘 아시는 회사입니다. 애플, 아도비, AMD, 아마존, 브로드컴, 그 다음에 구글, 인텔, 메타, 페이스북,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그래서 요거에 AIPI의 거의 한 40% 이상이 페피와 오버랩이 되고 있더라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 외에 이제 이 넷플릭스나 이게 팔로알토도 여기 포함이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팔로알토도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마킹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팔로알토도 여기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회사들 보면 페피에 없는 것들, 페피는 이제 그 매그니피선트 7을 위주로 지금 설치가 돼 있고, AIPI는 이제 AI 관련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이기 때문에 이 ANET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알고, CDNS는 이제 케이던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회사는 요 근래에 많이 뉴스에 나오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third party security 패치를 잘못 써가지고 윈도우 네트워크를 거의
거의 모든 회사들, 여기 지금 그 매그니피선트 세븐, 그 다음에 여기 큰 회사들 있죠. 이 큰 회사들이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 사이버 시큐리티를 전담시켜 놓고 있는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완전히 지금 그 한번 스크루업을 하는 바람에, 얼마 전 지난주에 한번 큰 그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식 가격이 370불, 거의 380불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막 220불 이렇게 완전히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스크롤업이 생기면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 손해배상 그 소송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 손해본 회사들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식 투자에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스코도 있고, 데이터도, 그 다음에 IBM, ServiceNow, 그 다음에 팔란티어도 상당히 지금 비중이 높죠. 9.8%, 거의 뭐 엔비디아보다도 비중이 높고 해서 토탈 AIPI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데, 이 팔란티아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회사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 그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팔란티어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해 왔던 사람들한테는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서 비중을 상당히 두 번째로 높은 ARM은 다 아시다시피 그 엔비디아나 이런 그 칩들을 AI 칩을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영국 회사. 그래서 ARM도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와 ARM 요 두 개 회사는 그 하드웨어 관련 회사고, 팔란티어 그다음에 팔로알토 네트워크 그다음에 나우스 NOW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서비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이쪽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SMCI는 아시다시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다음에 이 시놉시스도 역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시큐리티까지 상당히 이 AI 관련된 그 회사들을 잘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렉스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어 있다. 한 가지 다른 거는 이제 테슬라를 안 넣었어요. AIPI에 테슬라가 없는 게 저는 뭐 살짝 놀랐는데, 저는 테슬라를 AI 회사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렉시아에서는 테슬라를 아직 AI 회사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AIPI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죠. 뭐 나중에 또 자기들이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탈 그 내부가 지금 현재 페피는 254 밀리언, 그러니까 요 코어 스탁에 그렇지만 토탈 다 해보면 토탈 다 해서 500 이게 잘못됐네. 에이, 토탈 다 해보면 이거 하고 지금 이게 지금 들어가 있네. 네, 잘못됐네요. 그래서 내부가 페피 내부는 330밀리언, 330밀리언이 정확합니다. 여기 오른쪽 구석에 330밀리언, 330밀리언 3억 3천만 불 정도가 이 페피의 내부고, 그리고 AIPI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뭐 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6밀리언. 그렇지만 시작할 때는 2밀리언이었어요. 그렇지만 뭐 한 6주 새에 한 8배 늘었네요. 16밀리언. 그래서 앞으로 이번 달에 이제 첫 번째 분배금이 나갔기 때문에 요것도 계속 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페피와 AIPI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업데이트를 시킬 텐데, 그때는 이 내부도 같이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벌써 44분이 지났는데, 좀 더 조금 더 이제 제가 깊이 있게 한번 해볼 텐데, 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일단 이제 이 페피 같은 경우는 7월 19일 날 제가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7월 5일 기준으로 내부는 316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 오늘 어제 제가 체크했을 때는 371 밀리언 달러로 내부가 지금 약 17% 정도 거의 한 3조세에 17% 정도 늘었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이 웨이트가 100%가 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 커브드 콜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316 밀리언 달러가 내부가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커브드 콜 옵션의 최악의 경우 돈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14 밀리언 달러 정도밖에 돈을 안 잃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옵션이 차지하는 비율은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95%의 이 돈이 실질적인 그 보유 주식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유 주식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 ETF 가격도 따라서 100%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주식들의 가격이 100% 올라가면 ETF는 거의 한 95%의 추종 주식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T빌과 캐시가 어느 정도 조금 적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웨이팅 넷 밸류 찾아봤고 이제 각 그 인디비주얼 커브 콜 옵션들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2%, 8%, 0.6, 26%.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이 커브드 콜 옵션 밸류가 상당히 높죠. 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커브드 콜 그 프리미엄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100% 쓰자고 해서 27 밀리언 토탈 테슬라에 투자된 돈 중에 약 5.6 밀리언 달러가 커브드 콜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의 비율이 26% 정도 되네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많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그러니까 7월 19일 은행에서 살 때만 해도 약 29%의 이익을 보고 있었네요. 그래서 토탈 이 12개의 주식들 중에 15개의 주식들 중에 이제 커브드 콜로 해가지고 토탈 그때 당시 7월 19일 당시로 약 7%의 손해를 보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손해를 보면 또 하지만 그 주식 본주 주식들의 15개 주식들이 가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상쇄해서 25%에 맞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ROC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이 인디비주얼하게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세계 230불의 이 컨트랙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와 210, 220. 그다음에 아도비 같은 경우는 4개. 그다음에 AMD는 2개, 아마존은 3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8개나 되네요. 그 외에 이제 CRM,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5개, 구글 3개, 인텔 2개, 메타에도 5개, 마이크로소프트 4개, 마이크론 시스템에 2개, 넷플릭스에도 5개, 엔비디아에 6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웃더머니를 보시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인더만입니다. 그래서 요 컨트랙트만큼은 지금 이제 돈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라핏이 아웃더머니로 예스가 되어 있는 상태면 프라핏이 낼 확률이 있는 것이고 요런 것들은 이미 이번 달 이 프라핏을 가지고 이번 달 분배금의 지급에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질적으로 바스는 약 62개의 컨트랙트 중에 토탈 컨트랙트 중에 50개에서는 프로핏을 보고 12개에서는 로스를 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단순 숫자상으로는 인컴이 본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이제 이 로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인더머니가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손해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전체적으로 돈을 벌었다, 잃었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 제가 썼죠. 이게 이제 굉장히 자세한 그 컨트랙트의 오픈 프라이스가 얼마였고 클로즈 프라이스가 얼마고 컨트랙트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해서 이게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잃었다라고 하는 게 자세한
그 일드맥스에서 주는 그 커브드 콜, 그 홀딩과 인트라데이 홀딩의 인포메이션 같은 그런 자세한 정보를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을 했다, 안 했다, 얼마에 오픈을 했다, 그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얼마에 오픈을 했다, 210불에 오픈을 했는데, 언제 했는지, 그때 했을 당시에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그리고 클로즈를 언제 했는지, 클로즈 했을 때 프리미엄이 얼마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그 트레이드에 따른 이 손실과 이익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그런 깝깝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뭐, 중요한 거는 이 페피하고 ARP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팔로우업을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그동안 잘 맞춰왔으니까. 그죠? 그동안 여기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25%를 잘 맞춰줬지 않습니까? 9개월을. 그래서, 얘들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로서의 결정은 여기에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 정도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결정이고, 그 결정에 이런 분석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요 페피를 이렇게 이제 잠깐 보셨고, 요거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와 오늘의 쉐어 프라이스, 오늘의 쉐어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지금 돈을 잃고 있느냐, 벌고 있느냐, 뭐 요런 정도 보고 또 지난 한 달 동안에 이 스파크 라인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ES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달에는 이 커브드 콜에서 수입이 많았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50개, 62개 중에 50개. 그리고 AIPI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AIPI도 이 커브드 콜 옵션이 약 한 5%가 안 되죠. 3.5%.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스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7월 19일 날 제가 갔을 때 11 밀리언이 있는데 7월 26일 그저께 날짜로 봤을 때 17.9 밀리언에 거의 62%가 늘었죠. 그래서 AIPI도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가격이 어떻게 변했고 뭐 얼마나 돈을 벌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84만 불 정도 주식 가격 자체만으로는 84만 불 정도 돈을 잃었네요. 하지만 뭐 17 밀리언 달러에 84만 불인가 거의 뭐 간의 기별도 안 갈 정도 차이고, 그 외에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컨트랙트들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오픈된 컨트랙트들이 지금 인드만이냐 아웃드만이냐 봤지만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지난 3주 정도 계속 가격이 떨어졌죠. CRM은 좀 올랐네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들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탈 80개의 컨트랙트 중에서 61개가 아웃드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돈을 우리가 벌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정확한 그 가격을 그 수익과 이 손해를 제가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쪽에서도 잘 하고 있다라는 게 제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 중요한 거는 이 페피와 AIPI가 상당히 그 분배금과 배당금의 크기도 좋고, 그리고 안정성도 페피는 그동안 보여왔고, 그래서 AIPI는 연속성과 안정성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페피 같은 경우는 지난 9개월 동안 안정성과 연속성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좀 더 다양한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런 ETF가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절세도 가능하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는 것은 분석입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한 과와 실은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괜찮은 ETF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 페피와 AIPI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생각으로는 스볼이나 제피나 제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볼까 싶은데, 스볼은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스볼은 예를 들어서 어떤 블랙 스완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빅스가 확 올라가면 스볼이 개판 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스볼도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스볼, 그 다음에 이 제피와 제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 주 주말에 일드맥스 8월 분배금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